2026년도 우리 고장 역사문화 알기 강좌 첫 테이프를 끊어주실 분은 신재환 문화원장님이십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안녕하셨죠? 예, 요즘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전쟁 이야기 많이 나오죠. 또 얼마 전에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누가 맞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손해는 없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다른 나라와 이러저러한 일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적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원명 교체기, 대륙에서 오랫동안 원나라, 우리나라가 사위 나라였었잖아요. 임금이 이름도 앞에 충자를 붙여서 이렇게 되었던 슬픈 역사가 있는데, 그때 저쪽 중국의 남쪽에서 명나라 주원장이 하면서 나라를 건국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의 또 지금까지 대단한 충신으로 알았던 정몽주 선생님께서 외교관으로 또 국가의 여러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성과를 거양을 했는데, 특히 이분이 해로로 바다를 건너서 중국에 갔는데 바로 우리 지역의 외연도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또 다른 곳에서 출발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점이 있어서 그걸 한번 따져보고 여러 곳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그렇다 이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에서 출발했음에 거의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혹여 틀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질책을 주시고 그러면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여러 곳에 문물을 수용하거나 또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를 격파해 나가고 이겨내갔던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후세에 사는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잘 조명해보고 또 그 선조들이 그런 국가를 위해서, 국토 수호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잘 받아서 오늘날 나라 사랑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왼쪽이 중국이고 오른쪽이 우리나라 지도잖아요. 오늘날 지도를 이름을 했어요. 당시 그 정몽주 선생이 중국에 갔던 것은 서기로 말하면 1372년이에요. 그러니까 600한 50년 됐나요? 600년 전 일인데 그때 당시 지도 지명은 아니고 오늘날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길이 있는데 저렇게 갔을 것이다 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 그 녹색으로 된 데 있잖아요. 녹색으로 된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 갔던 때 그 사절단의 이름이 하평촉사예요. 그러니까
축하한다. 어디를? 명나라가 촉나라 지역을 평정을 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60일뿐이 안 남았어요. 출발하는데. 근데 저 육로로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면, 물리적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당시 명나라의 수도는 남경이거든요. 난징. 120일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그때 임금이 물어요. 아이,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 근데 정몽주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을 타고 가겠습니다. 뭐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 근데 잠은 언제 자냐? 그러니까 말 위에서 자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며칠 만에 도착하냐면 19일 만에 도착해요. 19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은 해로뿐이 없어요. 바다를 건너가는 길. 바다를 건너가는데 딱 사흘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바다로 사흘 걸릴 수 있는 데는 그래서 외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사흘뿐이 안 걸리는 곳은 외연도 이쪽뿐이 없어요. 저기 장산곳이든지 또는 저 아래쪽이든지 이런 곳에서 가면 적어도 5일 내지 7일 이렇게 걸리는데, 또는 더 남쪽은 더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랬고요. 또 이 정몽주 선생은 특별하게 어떤 뭐 나중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은 우리 뭐 조선시대에 조천록 그래가지고 조천록은 천자를 뭐 뵙는다 뭐 그런 뜻으로 쓴 것이고, 연행록은 연경을 갔다 온 것, 그러니까 청나라는 약간 그보다는 덜 뭐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선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그 숭배하고 그런 말도 조천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조천록이나 연행록을 보면 이렇게 육로로 많이 간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로로 가서 어떻게 해서 그러냐, 저기 이제 녹색을 보면 산동만도로 이렇게 가서 그 저쪽 아래에 그 운하가 있잖아요. 운하를 통해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날짜는 19일 걸렸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외연도에서 여기 모이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외연도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외연도가 어떤 곳이기에 그럴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연도는 여기 함께 계신 그 책 오늘 선물 받으신 분들 있죠? 외연도에 관한 책들 있고, 근데 거기에 여러 문화 현상이 있지만 그 당산에 그 전행장군에 대해 전행장군을 모셨어요. 전행장군은 안 가네? 예, 이제 제가 선언적인 얘기를 했고요. 오늘 할 얘기를 쭉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외연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사행 출발지, 그 다음에 과연 국가란 무엇이고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의로움을 얘기를 합니다. 정몽주를 가르친 당시에 유학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저수를 남긴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한번 잠깐이라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성과를 낸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럴 정도의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몽주를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패한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평가야 여럿이지만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위원도 가면 지금 동백꽃이 폈죠. 제가 2005년에 찍은 건데 동백꽃이 그 수수한 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하늘에 비친 저기 수령이 한 800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몽주 선생님도 저 나무를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사진을 실었습니다. 600년, 800년 된 나무니까 650년 전에 정몽주 선생님 거기 갔다면 저 나무를 봤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요게 제일 앞이가 봉화산이에요. 이 봉화산을 참 많이도 올라갔어요. 여러 차례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앞에 봉우리고 여기가 가운데가 당산입니다. 그리고 망제산 갑자기 그리고 여기가 청도라 대청도 소청도라고 해요. 여기가 횡견도라고 하나요? 그리고 저기가 여기가 황도 그리고 여기가 어청도입니다. 어청도. 그런데 여기에서 출발을 할 때 왜 여기서 출발했냐 이따 나오겠지만 그 바다가 위험하잖아요. 당시는 오늘날처럼 큰 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전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부터 먼 바다로 나가니까 먼 바다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최고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준비를 하고 출발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 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정몽주 선생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중국을 가려면 저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다 상황이 좋으면 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배는 돛을 달고 가까이 가서는 노를 젓고 하는 배인데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계절풍에 봄에나 이때는 남동풍이 불고 남쪽과 동쪽에서 바람이 오니까 중국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산동반도로. 그리고 가을에 돌아올 때는 가을에 북서풍이 불어서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도 우연히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정몽주 선생님이 배를 타고 갈 때 밤에 가더라고요. 밤에. 그게 밤에 왜 가는가 했더니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바람이 무태서부터 바다로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기가 좋죠. 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낮에는 가더라도 주로 밤에 많이 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거기 위치가 이렇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최근에 그 정몽주 선생님과 관련해서 지도를 찾다 보니까 이런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위에 덕주, 등주 거기로 도착을 해요. 위쪽 산동반도의 위쪽 여기죠. 이게 보이나? 여기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데 중국에도 오호도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 이제 오호도라는 말이 있는데 오호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란 말이 뭐냐면 중국말로 슬플 때 얘기하는, 그러니까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슬픈 역사가 담긴 그런 섬이다. 오호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연도도 또는 외연열도도, 어떤 분은 어청도라고도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를 오호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슬픈 전설이 있는 섬이에요. 오호도란 말이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섬. 여기 저기 써놨어요. 여기에 그 제문의 마지막에 오호란 말이 그런 뜻이 있다. 저기로 가는데 그 오호도는, 중국에 있는 오호도는 사실 요 밑에요. 요 밑에 있어요. 전행도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외연도라고 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출발할 때 오호도라는 시도 짓고 여기 중국의 오호도는 안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저 위쪽으로 가더라고요. 위쪽으로 도착했는데 중국에 있는 오호도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오호도라는 시는 부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오호도라는 시를 부르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운하까지 이렇게 육로로 가서 운하를 타고서 밑으로 남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19일 만에 간 거죠. 자, 다음 보시면 외연도 저기 이제 서쪽에 해가 기울 때, 작년에 제가 사람들 안내하면서 갔던 곳인데, 저렇게 해가 질 때 저쪽 서쪽은 어디가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고, 예, 여기 가면 전행장군을 모셨어요. 사당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행장군 사당이. 근데 사마천의 사기열전 속에 전담열전이라는 곳에서 전행장군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학자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마천 사기열전, 오늘은 여러분들과 전담열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은 전담열전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 이 전담열전의 전담은 살짝 나오고 실질적인 인물들은 그의 사촌 형제인 전영과 전횡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주종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담열전은 우리가 사마천 사기열전 중에서 진나라 말기, 그 다음에 유방과 항우가 초안전을 벌이고 또 항우가 패하게 되고 유방이 통일된 한나라를 창건하는 시점까지의 옛 전국시대의 제나라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산동 반도에 있는 쪽이죠. 그쪽에 제나라 땅에서 그 시점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인물 중심으로 제나라의 그 변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열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초한 시대, 한나라가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 제나라의 역할, 제나라의 어떤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열전에서는 크게 3명이 등장합니다. 사마천이 제목을 달아놓은 것처럼 전담열전, 그리고 그의 아들은 전불, 그 다음에 전담과 사촌 형제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전영, 그 다음에 그 전영의 동생인 전횡, 이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영의 아들로서 전광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전씨들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옆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제나라의 어떤 상황들을 진행해 날 때 인물들에 대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옆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자, 참조하시고 먼저 그럼 전담에 대한 인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은 옛 전국시대 때 제나라의 왕이었던 전씨의 후손입니다. 진나라 말기에 진승과 오강이 각 지역에서 난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때 진승은 자기를 따르던 주불이라는 사람에게 예전 위나라 땅을 평정하기 위해서 주불을 파견하게 됩니다. 위나라 땅에. 당시에 전담은 제나라 북쪽의 적현 지역의 진나라 관리를 속이고 그 관리를 죽인 다음에 스스로 제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말기에 제나라 지역에서 스스로 왕이 된 자라고 하면 전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담이 진나라의 관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예전 진나라법에 자기의 노예 내지는 종을 죽일 경우 함부로 죽이는 게 아니라 관과의 허락을 받고 죽여야 되는데 이 전담이 자기의 종을 허락도 없이 죽였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내고 그러한 신용을 하여서 당시 적현 지역에 있던 관리가 전담에게 벌을 내리려고 성 밖으로 나왔을 때 그 관리를 잡아서 죽이고 전담이 스스로 제나라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예전 그 위나라 땅 지역에는 진승이 위구라는 사람, 그 사람 역시 위나라의 그 왕의 후손이었는데 위구라는 사람에게 위나라를 가서 왕을 해라라고 파견을 했었던 거죠. 이때 이 위구가 그 지역에 위나라 지역에 차지를 하게 되니까 통일 진나라의 장수였던 장안이 이 위구를 공격하게 됩니다. 당시에 제나라 지역에 스스로 왕이 되었던 전담은 위나라를 도우러 출정을 했지만 결국 진나라 장군 장안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왕이 됐던 제나라의 이 전담도 옛 제나라 수도였던 임제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은 스스로 왕이 됐지만 장안 장군에 의해서 제압되고 죽음을 맞이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나라 군사들이 흩어졌는데 이때 이 전담의 사촌 형제인 전영이라는 사람이 그 잔병들을 거두어 가지고 제나라의 동아라는 지역까지 달아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나라의 왕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니까 제나라 사람들은 이번에는 전담이 죽고 난 후에로 그 다음 왕을 선택을 하는데 옛 진나라 진시황이 제나라를 차지할 때 제나라는 싸우지도 않고 제나라를 진나라에 이렇게 바치게 됐죠. 그때 마지막 왕이었던 전건입니다. 전건인데 이 전건의 동생이었던 전가를 제나라 사람들은 왕으로 삼고 또 전각이라는 사람을 제상으로 삼고 또 전간이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나라의 체계를 갖추는 거죠. 이 시점에 초나라의 항량은 이 전영을 도와가지고 진나라 장군이었던 장안 장군의 군대를 동하에서 항량이 무찌르게 됩니다. 자, 이후에 전영은 제나라에서 자기의 사촌형이었던 전담이 죽고 전가라는 사람이 왕이 돼버리니까 전영은 전가를 치고 전가는 두려워서 결국 초나라 항량이 있는 곳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또 그 밑에 재상이었던 전각은 조나라로 또 달아나 버리고 또 장군이었던 전가는 이미 조나라에 가 있었다가 거기서 그대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영은 전담, 자기 사촌형이었던 전담의 아들이 이제 전불인데 이 전불을 제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또 자기는 전영은 스스로 재상이 되고 실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전영의 동생, 친동생 전횡이 있는데 이 전횡을 장군으로 삼아서 제나라를 평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제나라는 진나라 말기에 왕이 여러 번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진나라의 장안의 군대가 각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장안의 군대가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반란의 한 중심이었던 초나라의 항량은 이번에는 초나라와 제나라에게 우리 연합을 해서 저 막강해진 진나라 장안의 군대에 우리가 대항을 하자, 이렇게 초나라와 제나라에게 연합을 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때 이 연합 제안을 받은 전형은 이미 초나라로 달아나 버린 전가와 또 조나라로 달아난 그 전각, 전간, 이 세 명을 죽여준다면 내가 초나라와 연합을 해서 진나라의 장안 군대와 맞서겠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이 초나라의 회왕은, 당시 이제 초나라의 왕은 회왕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왕은 제나라의 전형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 인정사정 없다, 이렇게 하고 결국 전형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결국 전형은 진나라 장안에 맞서는 그러한 그 황량의 제안을 거부하고 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안은 황량과 싸우게 되는데, 정도 전투에서 조나라와 제나라의 지원을 받지 못한 황량은 결국 장안에게 밀리고 정도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조나라는 계속 진나라의 장안 장군에게 밀려나서 거록이라는 지역까지 이렇게 밀려나게 되고, 장안은 거록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안은 조나라를 거록에서 포위를 하니까, 이때 항량이 죽고 난 이후 항우가 초나라의 군사력을 이제 응집시켜서 거록까지 달려가서 또 장안의 군대를 거록에서 이제 퇴각하도록 깨버립니다. 이때 지난번에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었던 장이 진여열전에 나오는 인물들 있죠. 당시에 이제 거록에서 장이와 진여도 서로 의좋다가 이 거록 전투를 계기로 서로 이제 앙숙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장이는 진여가 도와주지 않았다 해서 장이와 제가 중간에 끊었어요. 더 계속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요. 어쨌든 그 다 죽고 한나라와 각축을 벌이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한나라가 통일을 하잖아요. 통일을 하는데 이 전행만 남았어요. 그래서 한나라의 유방이 전행에게 얘기를 해요. 그 제나라가 모두 망하고 전행과 그를 따르는 500 동덕군자가 500군사가 오도라는 섬으로 탈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유방이 전행에게 연락이 왔어요. 만일에 나와서 항복을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묻지 않고 여러 가지 자리도 내주고 뒷배를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방은 왜 그렇게 제안을 했냐면, 이 통일을 했는데 아직도 나를 위협할 만한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짐짓 이렇게 좋은 말로 끌어냈죠. 근데 유방이 전행이 거의 다 다다라서 30리 정도 남은 점에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서 종자한테, 따르는 사람들,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내 목을 그 한나라의 왕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저 오도에 남아있는 500 군사들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그들에게 더 묻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뭐 이러고서 30리 남은 지점이니까 내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시신의 상태가 되니까 보내달라 하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방이 그걸 보고 뭐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던지 간에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면서 아이 아까운 목숨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서 후이 장사를 지내라,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그들에게 섬의 오도에 있는 따르는 동덕군자라고 하죠. 그들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그들도 그 소식을 듣고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섬이 중국에 오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 외연도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그 어청도도 있고 녹도에도 그 얘기가 전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당에는 다 전행장군을 모시고 당제를 지내요. 그게 그 당시에 그랬는지 뭐 한 500년, 그 적어도 임진왜란 때 계금장군 청덕비에는 그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 때부터 나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섬에 살고 있는 우리 선조들께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셌던 사람을 당신으로 모시고 풍어도 그리고 이 섬에서의 안전도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외연도는 이러한 섬인데 그런 중국의 국가를 위해서 한날 한시에 500명이 죽고 나라의 충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뜻이 담겨 있는 섬인데 중국을 지금 마침 가고 있어요. 해로로 그 중국으로 사신으로 가고 있는데 국가에 지금 명운이 걸려 있잖아요. 원나라하고 명나라하고 각축을 벌였는데 서로 약한 고려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오도라는 노래를 불러요. 시를 졌어요. 근데 이 오도라는 시를 정몽주만 지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정몽주가 제일 많이 사신을 6차례로 갔지만 그 정도전이나 이승인도 그 많지는 안 갔지만 몇 차례 또 사신이로 가요. 그때도 그들도 똑같이 시를 져요. 오호도라는 시를. 근데 그 오호도라는 시에 지금 뭐 여기 그림을 준비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 이런 거죠. 고려가 이 위에 명은 여기고 저 원이 위로 도망간 거죠. 이 명나라의 주원장은 1368년에 난징에서 뭐 명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사실은 원래 홍원적의 그 장수로 이렇게 그 주원장이 그 뭐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운 살면서 자수성가를 해서 이렇게 큰 세력을 만들어서 나라의 황제까지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난 그 황제가 되고 나서 공신들 아주 엄청나게 제거하고, 그래서 황제의 권한을 높이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특히 고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몽주가 가기 전에, 사신이로 가기 전에 고려에서 파견된 사신들을 저 아래로 유배를 보내거나 내쫓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많은 곡물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파견된 사람이 정몽주예요. 그리고 명나라에 굉장한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사신이로 간 거죠. 그것도 부랴부랴 바다를 건너서 근데 거기에 오호도라는 시를 부른 사람 중에 이승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몽주보다 한 10살 밑 정도 사람인데 보통 같이 이색으로부터 배웠다고 해서 친구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10살 밑에 사람입니다. 한번
이색이 이 시를 보고 감탄을 했다는 시예요.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더라 동해바다 한복판 떠 있는데 푸른 파도 아득한 속에 새파란 한 점. 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 두 줄 눈물 흘리게 하나. 여기 왔더니 눈물이 흐른다 그런 얘기죠. 다만 전황이 객들이 슬프기 때문이네. 그 500 동덕 군자가 한날 한시에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슬프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행이 기가 가을 하늘을 뻗쳤었고 의사신복한 실로 500명. 함양의 코 큰 분은, 이 함양의 코 큰 분은 유방을 말해요. 한 나라의 황제, 하늘에서 내린 사람, 손으로 은하 당겨 진의 학정 씻었는데 진 나라의 여러 가지 학정을 정리한 힘이 센 사람인데 전행은 어찌하여 거기에 귀하지 않고 원한의 피로 스스로 연화감 더럽혔나, 스스로 자살을 했나, 이런 얘기예요. 객들 그 기별 들었으나 하소연한들 어쩔 도리가 있었으랴. 거기에 따르던 500명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나르는 새도 아련히 의탁할 곳 없어지니, 계속 보겠습니다. 차라리 지하에 따라가 함께 따를 망정 신라 같은 몸과 목숨 어찌 아낄 수 있으리요. 자기가들이 따르던 그 군주가 죽으니 함께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모두 같이 목을 찔러 외로운 섬에 묻히니 산도 설고 갯벌도 시름시름 지는 애 희미하네. 천년 지나가고 또 만년이 흘러간들 맺힌 이 마음 누가 알아줄까. 천둥이 되어서 이 기운 풀지 못하면 정놓고 긴 무지개에 대해서 하늘을 붉게 하라.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그 시인자 이승인 이 시를 보고 이색이, 스승인 이색이 감탄을, 하늘 써낸 시다,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같은 선생으로부터 배운 정도전이, 자기도 이 정도전이에요, 시를 지었대요. 이렇게 아침에 붉게 뭐 이렇게 지었는데 스승한테 이승인이 칭찬받는 걸 보고 이 시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썼다고는 않고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시를 썼는데 선생님 평가를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쓰긴 잘 썼는데 웬만큼 공부하면 이 정도는 다들 쓰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도전이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거미사 그 나눠드린 유인물 밑에 뭐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승에 대한 존경은 적고 그거에 대한 뭐 원한 감정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정몽주의 그 사진이 여러 그림이, 화상이, 초상화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정몽주도 새 호월들 헛된 수고로 한나라 신하되었으나 한 시대의 공업이 필경은 흙먼지로 되었구나. 다만 지금은 오도만 남아서 길이 행위로 하여금 눈물이 수건에 가득하게 한다. 근데 그 정몽주의 시를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정몽주는 가는 곳마다 이런 시를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대학 교수들이 쓴 글을 보고 그 정몽주의 시를 보고 그 정몽주가 갔던 길을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우리 보령문화원에서도 여기서 해로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 길 따라서 한번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의미를 보면 고려멸 명나라와의 외교는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서고 왕조 존립과 체제전을 드러난 사상 정치 투쟁의 장이었다. 이게 두 나라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를, 그래서 그 정도전이도
이색도 이승인도 사신으로 여러 차례 가거든요. 근데 특히 당시에 최고의 학자라고 했던 이색이 약간 조금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것을 주원장에게 보여요. 뭐냐면 자기가 중국 원나라에서 과거에 합격했으니까 주원장하고 함께 말을 하고 시를 쓰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주원장은 이색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색은 저쪽 북쪽 북경에 있는 사람, 거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주원장은 남경 아래쪽 있는 사람들이라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몽주는 그 바쁘게 해로로 가는 상황에서도 주원장과 말을 통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익혔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정몽주가 당시에는 최고의 머리 좋고 공부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시도 잘 져서 주원장이 마음에 쏙 들게 했다. 가서 외교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겸손하고 또 사리 분별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보고 원나라하고 친하다고 이렇게 미워하는데 우리는 100년을 넘게 그들의 사위국가였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냐. 그것을 얘기하니까 주원장도 이해를 했다는 거야.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진하게 지내서 서로 배신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억류됐던 정몽주의 말에 감복을 해가지고 억류됐던 사신들을 돌려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돌아올 때 다시 기로로 올라오면 배 타고 오야 되잖아요. 배 타고 오는데 그만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신단이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그 책임자는 황사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서정관이로 갔어. 정몽주는 서정관이로 갔었는데 그 사신 대장이 죽었어요. 13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간신히 중국배에 발견이 돼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정몽주가. 그렇게 가서 잘 성과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그때 13일 동안 그 말 안장이 뭐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말 탈 때 안장에 그게 그 무슨 그 짐승의 가죽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 견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하도 가상해서 이런 사신이 고려에서 온 사신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죽으려고 했다 살았으니 황제를 다시 아련하게 됐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황제가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아유 엊그제 왔던 그 정몽주 아니야?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죽다 살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주원장을 감동시킨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요즘에는 친서라고 하죠. 친서.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계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고려 왕에게 보내는 편지. 이걸 그 풍랑을 맞는데도 물 하나 적지 않고 가슴에다 간직해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원장이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려의 여러 가지 뭐 제가 영어 써서 보는데 프레스 이렇게 막 압박을 가했던 것들을 다 풀고 더 이상 너희를 침략하거나 먹을 생각이 없다. 또는 뭐 더 압박을 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잘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해로가
위험하니까 빠르게는 갈 수 있지만 위험하고, 그 육로는 느리긴 하지만 안전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몽주와 이승희는 기존 왕조를 지키려고 했던 충신이었고, 정도전은 다른 생각을 가진 거죠. 새 질서, 이 고려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욱더 굳혔다고 그래요. 같은 명나라를 상대했지만 누구는 고려를 지키기 위해, 누구는 새 나라를 열기 위해 외교를 활용했습니다. 그랬던 선조들이에요. 자, 다음 정몽주의 사행은 사행이, 제가 그 그림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7차례를 했어요. 36살서부터 51살 때까지 약 15년 동안. 이 정몽주는 우리가 기억할 때 주로 그 개성에서 고위 관직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나중에 뭐 뜻을 달리해서 만고의 충신으로 이렇게 남은 것으로만 기억하는데, 사실은 젊은 날 15년 동안 한 번 가면 보통 1년 내지 2년씩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도 가기가 어려운 길인데 갔어요. 특히 일본에 갈 때는 이 왜구가 들끓을 때, 그 일본이 그 남북조 시대거든요. 그 왜구가 단순히 예전에 배고파서 노략질만 하던 도적대를 넘어서 그 일본 땅에 서로 정치적인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패제가 된 사람들이 도적으로 변해가지고 우리 해변을, 우리 심지어 개성 가까이까지 와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게 그 왜구의 출몰을 멈추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당시에 왜구의 포로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외교 사절로 가가지고 포로를 데려온 역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몽주가 그런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제가 목적을 정리해봤어요. 그냥 이 내용이 보면 다 국가에 정말 필요한 일들을 했는데 이걸 일시에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당시 우왕 때, 나중에 공양왕 때가 아니고 우왕 때 저 위에, 그때는 고려의 그 최고 지배 계층들이 다 친원파들이었어요. 이원임이라든가 최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나라하고도 각을 세우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구 출몰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 땅의 사신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몽주가 국가를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신이 배운 여러 가지 학문, 특히 정몽주가 우리 그 향교나 이런 데 보면 그 배양된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정몽주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학문적으로 뛰어났는지 아닌지, 또는 뭐 작품이 많은지, 저술 작품이 많은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성리학을 배우면서 성리학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비교적 늦게 24살 때 관료로 이렇게 등용이 되는데, 그 이유가 부모가 돌아가셔서 3년간 심효살이 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늦었다고 합니다. 특히 명나라가 1387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천령위라는 곳에
명나라가 원나라가 했던 쌍성총관부처럼 설치하겠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 써놨으니까요. 보시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설치가 된 건 아니에요. 설치를 하려고 하자 정몽주가 사행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이때의 사행은 육로로 갔어요. 주로. 근데 아까 거꾸로 볼게요. 여기 그 사행한 거 여기 보면 처음에 갔을 때만 황해를 건너서 갔고 나머지는 다 요동을 거쳐서 이렇게 갔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명나라에서 입경을 거절하죠. 그건 뭐냐면 요동이 명이나 또는 다른 여진 이런 이 관할하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오는 것을 중국 측에서 명나라에서는 너 혹시 원의 사주를 받거나 당신이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그래서 해로로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쨌든 6번 나갔지만 중국에 6번 나갔지만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가다가 입경을 실패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만주 땅까지는 갔는데 요동 땅까지는 갔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돌아오기도 했어요. 자, 철령의 문제는 그렇고요. 다음 정몽주 사행의 역사적 의미는 강대국 명나라와의 관계를 외교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했다. 그러면서도 고려 왕조를 수호하기 위해서 명과의 안정은 내부 정치 안정과 직결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걸 관철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없이 굴복하거나 그 사행을 하는 동안 그것이 아니라 성리학적 명문론에 아주 뛰어나서 중국의 그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또 관료들도 정몽주를 존경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몽주의 외교는 단순한 사대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한 현실 정치 감각이 결합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대명 사행론은 이렇습니다. 고려 말 명과의 긴박하던 시기 정몽주는 여러 차례 사신으로 파견됐다. 당신은 요동을 경유하는 육로와 황해를 건너는 횡단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걸 결합되기도 했어요. 특히 바닷길이 위험하기도 하고 긴박하게도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문화원에도 오시는 공주대 그 문효 교수께서는 황해 사단행로로 통해서 갔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왜 그렇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단행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인데 그렇게 해서 돌아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황해를 건너가는데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올라왔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로 사양경로는 개경에서 현재 개경에서 예성강 하구로 내려와서 황해를 횡단했다. 그리고 등주로 가서 북경 또는 남경으로 나중에 명나라가 수도를 옮기잖아요. 북경으로 그때는 운하를 타고 내내 위로 가고 그 옮기기 전에는 남경까지 운하를 타고 내려갔다. 이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몽주가 사행을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첫 번째는 한 2년 가까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기로 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다 살았거든요. 그때는 한 2년 가까이 걸렸고요. 1년 내외 명 조정에서 조공이나 표문을 전달했어요. 한 번 갈 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배로 갔을 때는 3척, 4척, 5척 이 정도 갔다고 그래요. 특히 국가 이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끝내 국내 정치적인 의견이 서로 달라기도 하고 그걸 굽히지 않아서 아마 정몽주에게 얼마나 많은 제안이 왔겠어요. 그러자라도 최고의 지도자인데 여기에 이성계 이쪽에 새로운 역성혁명에 동조를 한다면 많은 제한이 있었겠죠. 해로 사행이 연안 남하오 횡단하는 것은 경기 충청 연안을 따라 남하했다가 외연도 해역이 왜 중요하냐? 섬은 그 항해를 하기 전에 방향 설정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폭풍시 피양지 역할하고 외연도는 서해 중부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황해횡단의 출발지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그 당시에 사행선이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돛도 달고 여기 노도 설치된 거예요. 이게 바람에 따라서 가고 또 거기 인접해서는 노를 젓기도 하고 이런 배였다. 여기 황해를 넘어갔다. 그런데 남쪽이 아니라 여기 등주로 위쪽으로 이렇게 갔다. 돌아올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육로로.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여기 바레만인가요? 여기로 가서 여기 요동으로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인 사행입니다. 요건 오호도를 찾다가 보니까 이게 어디 섬이냐면요, 경렬빌열도의 북비도예요. 북비도. 거기 등대만 있는 곳입니다. 요건 이제 외연도죠. 또 계속 사진만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정몽주가 요동에 말 타고 가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중국에 만났을 때 관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철령의 설치를 여기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여기 하얀 뒤에 표시된대요. 그러니까 저 철령위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영토가 조선 초기에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요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전경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경항 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 타고 가서 여기서 운하에 가가지고 이렇게 남경까지 배 타고 간 거죠. 이건 이제 중국 황제를 아련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당시 개성에서 지배 계층이나 권문 세족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정도전이 이걸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겠다, 새로운 혁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라고 봅니다.
예, 이게 운하 보이고요. 그리고 배들 이렇게 생겼다. 이 배들은 대부분이 나중에 조선의 그 판옥선입니다. 약간이 아니라 아래 배 밑이 평평하고 그리고 흘스라는 얘기는 배가 물에 잠기는 정도. 요게 적은 배입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사행선이 그렇습니다. 이런 배를 한 척이 아니라 셋 내지 다섯 척 이렇게 끌고 갔답니다. 돛이 달리고 이건 최근에 재현한 겁니다. 옛날 당시에 지도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조선 시대에 중국을 배 타고 갔던 때가 언제냐면 또 원명 교체기 말고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될 때 요때도 배 타고 갔어요. 많이. 그때 여기에 보면 300리, 200리, 300 이게 뭐예요? 라고 300리, 500리 이렇게 써놨죠. 이게 있는 섬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시에 사행선들은 섬에서 섬을 이렇게 연결해서 간 거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이 섬에서 어느 섬을 서에서 이렇게 차지해 가면서 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게 파도들이에요.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나뭇잎처럼 생긴 배들이 가고 여기 뭐 큰 물고기도 그려놨죠. 다음 보시면 더 재밌어요. 이거 이제 17세기에 안경이라는 사람이 쓴 그린 그 조천록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하늘에 용이 떠 있죠. 용이 그려져 있고 섬들이 그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해로를 통해서 갔던 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계절풍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계절풍에 따라서 배들을 봄에 보니까 사실 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은 봄에 출발하고 가을에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몽주는 어떤 사람이냐? 1337년인데요. 이성계보다는 선호살이 적고 정도전보다는 5살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경상북도 영천인데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관리가 된 이후로 한 번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포온 정몽주는 고향에 묻히지도 않고 개성에 묻히지도 않고 용인에 있어요. 근데 원래 고향으로 상여가 갔는데 장례를 지어서 나중에 이제 신원이 돼가지고 묘소를 글로 옮기려고 가는데 가다가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앞에 세운 만장이라고 하나요? 뭐 그것이 날려가지고 그걸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명당이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용인에 지금 포온 정몽주 선생이 묘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처음에 저는 정몽주라서 현대 사람들이 현대 기업이요. 거기도 다 정몽모잖아요. 그 뭐가 있나? 그러고서 찾아봤더니 그건 없고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난초를 가꾸다가 했다던가 난초를
보았다든가 해가지고 그러고서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목란이었대요. 처음 이름은. 그러다가 얼마 후에 아이가 9살인가 요때 엄마가 꿈을 꾸는데 용이 나무를 막 위에 희롱하는 꿈을 꿨는데 꿈꾸고 깨보니까 아들이 나무를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몽룡이라고 졌다가 아버지가 또 아들이 거의 20살 가까이 됐을 때 꿈을 꾸니까 아들이 저 중국의 평화스러운 나라의 주나라의 주공을 따를 사람이다 해서 몽주라고 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꿈속에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여기 요 얘기 못했네. 그 자해에 대한 얘기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장이라는 것은 고려에 3가지 시험이 있는데 과거에 거기에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3가지에 모두 다 장원급제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의 3은 이게 이제 선비들이 이게 숨어 지낸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표시로 은자를 쓰는 것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때때로 야은 길제 대신에 도운 이승인을 넣기도 합니다. 삼원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 우왕이나 창왕이 폐위된 게 당시에 고려의 지배층 위에서 그 관리들이 저 사람들이 신돈이 자손이다 라고 해서 신우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공양왕을 세우는데 먼 왕손들 중에서 공양왕을 세우는데 그때 동참을 했어요. 또 위화도 해군할 때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에만 그리고 이 사람은 문관이면서도 이성계의 황산 전투에서 황산대첩했을 때 조방장이었어요. 1급 참모죠. 그리고 요동 땅에서 여진을 정벌할 때도 참모로.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정도전에게 이론의 혁명 근거가 되는 처음에 유학이 많이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을 때 꼭 이 책을 읽어라. 근데 맹자는 저는 뭐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 백성을 위하지 못하고 폭군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꿔도 된다. 뭐 그런 것을 근거를 얘기해주는 즉 동양에서 시민혁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책이 맹자라고 합니다. 그걸 정도전에게 꼭 읽어봐라. 이 책을 보고 사회를 개혁하고 하는 것들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도전도 정몽주에 대한 훌륭한 점들을 많이 회고하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까운. 사실은 정도전은 한 5살 정도 후배예요. 그런데 같이 드라마 같은 데에서는 친구로 나오죠. 선주교에서 죽었죠. 이건 많이. 근데 이 얘기도 단신가와 하여가를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저런 뜻으로 서로 주고받지는 했지만 이때 당시 이방원은 26살이고 그 정몽주는 시온 4살이 넘었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뻘 정도 되고 그리고 서로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저런 것을 주고받을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런 것을 했지는 않았다. 다만 이성계의 그 정치적인 뜻을 갖춰놓은 사람들이 정몽주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모두 다 공감하고 있을 때 이방원이 나섰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만 하고서 이번에 마치겠습니다. 이게 가서 자, 보령에는 국가 위기 때 국가 수호 역사 깃든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그 뜻을 기렸으면 좋겠어요. 원명 교체기 해로 사행의 출발지로 외연도는 다시 한번 주목된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해로로 급박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사흘 만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 점에 바람 타고 갔으니까요. 의로운 국가관을 가지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 그리고 목숨 걸고 남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도 갔다 그런 얘기고 정몽주를 목은 이색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고려의 이 한반도에 성리학이 비조로 치는 이유가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이 정도고요. 이렇게 첫날인데도 많은 분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